최근 러닝이 급격히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러닝크루라는 말과 함께 러닝화들의 등급을 나눈 러닝화 계급도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월드클래스에는 역시 신발 브랜드의 최강자 나이키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계급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나이키보다는 다른 브랜드의 신발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러닝화 계급도에 나이키 신발의 개수가 적은 이유는 최근 나이키가 세대 교체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기 없는 신발 브랜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4년 1분기 나이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10%나 감소, 3년 전 170달러였던 주가는 약 80달러 수준으로 반토막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면 계급도에 있는 다른 러닝화 브랜드들의 주가는 지난 1년간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올랐는데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유독 나이키에만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나이키는 결국 회사의 CEO를 교체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60년 역사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초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 나이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9년) 나이키는 지난 55년간 나이키 역사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스포츠 전문가가 아닌 온라인 커머스 기업 이베이 출신의 경영자 존 도나호를 새로운 CEO로 임명한 것이었죠. 역사적으로 나이키의 CEO는 육상선수 출신의 창업주 필 라이트, 육상선수 출신의 신발 디자이너 마크 파커 등 스포츠 전문가들이 맡아왔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해 스포츠와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존이 나이키의 CEO로 선택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나이키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나이키가 디지털 혁신을 통한 D2C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D2C란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의 줄임말로 전통적으로 백화점이나 아마존 같은 유통업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직영 오프라인 매장이나 직영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접 고객과 소통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 전략을 말하는데요. D2C 전략은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복잡한 유통 단계가 줄어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영업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뿐 아니라 아디다스, 룰루레몬 등 수많은 브랜드들이 D2C 전략을 도입하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D2C를 도입하고 있는 브랜드는 나이키였습니다. 한편 이런 D2C 전략의 핵심은 자사몰이나 자사앱 같은 직영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잘 만든 웹사이트나 앱 하나만 있으면 수많은 고객들의 주문에 대응해 물건을 배송하고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베이 CEO, 페이팔 이사회 의장을 거치며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결제 부문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존은 D2C 전략을 추진하는 데 딱 들어맞는 최적의 인재였죠. 이것이 존이 스포츠 전문가가 아님에도 나이키의 CEO가 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렇게 나이키 CEO가 된 존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모든 나이키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해 또 한 번 업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나이키 제품을 유통해오던 3만 개가 넘는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정리해 40개 정도만 남긴 후 대부분의 제품을 직영 오프라인 매장이나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나이키닷컴 그리고 나이키 앱에서만 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존의 폭탄 선언에 유통업계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이키의 모든 제품은 나이키가 직접 팔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사실 나이키는 2010년부터 직영 매장의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앱을 출시하는 등 D2C 매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당시 여전히 나이키 전체 매출의 70%는 아마존을 포함한 유통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었는데요. 아직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직영 매장이나 자체 쇼핑몰보다는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ABC마트, 풋라커와 같이 접근성이 좋고 여러 신발을 같이 둘러볼 수 있는 신발 전문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에 익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유통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D2C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브랜드 입장에서 매우 성공시키기 어려운 전략이었죠. 하지만 존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존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면 D2C 매출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존의 자신감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간 나이키가 D2C 전략을 추진하며 고객 데이터 분석 기업 조디악, 고객의 발 모양에 맞는 신발을 추천하는 AI 이미지 분석 기업 인버텍스, 물류 최적화를 위한 소비자 수요 예측 기업 셀렉트 등 IT 기업들을 인수하며 기술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이뤄왔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브랜드 가치를 조사하는 기관들 사이에서 매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뛰어난 브랜드 가치를 가진 나이키라면 유통업체 없이도 소비자들을 나이키의 자체 플랫폼으로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존은 아마존 철수를 발표하며 앞으로 2025년까지 유통업체 매출 비중을 40%까지 낮추고 D2C 매출 비중을 6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이키 앱과 나이키닷컴에서만 판매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오프라인 매장보다 앱과 나이키닷컴에서 먼저 나이키 신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직영 온라인 채널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2020년 온라인 쇼핑 전문가 존이 이끄는 새로운 나이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시대가 시작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봉쇄령과 오프라인 매장 폐쇄가 이어지자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투자업계는 나이키 또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1분기 나이키는 월스트리트의 예측치를 10억 달러나 웃도는 매출을 만들어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1년 전보다 순이익은 10%나 상승한 것이 밝혀져 나이키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비밀은 바로 온라인 매출의 폭등과 D2C 매출 비중의 상승에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으로 몰려들었고 나이키의 온라인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80% 넘게 상승했던 겁니다. 때마침 직영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하고 자체 유통망을 강화해둔 덕분에 나이키는 몰려드는 주문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D2C 매출 비중 상승으로 중간 유통 비용까지 줄어들어 이익률 또한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D2C 매출 비중은 존이 취임하기 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22년 순식간에 42%를 달성하게 되죠. 이 속도라면 2025년까지 D2C 매출 비중 60%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존은 나이키를 전염병 위기에서 구해낸 구원투수이자 D2C 전략의 롤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취임한 CEO가 때마침 발생한 전염병 사태와 만나면서 말도 안 되는 시너지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2022년 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그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점점 D2C 전략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D2C 전략은 유통업체를 공급망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대신 유통업체가 관리하던 재고를 브랜드 스스로가 떠안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생필품이 아닌 의류와 신발 같은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가 대폭 줄어들자 나이키를 포함한 패션 기업들의 재고는 미친 듯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나마 다른 패션 기업들은 유통업체에 재고를 넘겨 할인 판매를 해서라도 재고를 털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D2C에 목숨을 걸며 유통업체들을 배신했던 나이키는 재고를 하나도 넘기지 못하고 늘어난 재고를 온전히 자신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몇 년간 평균 7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나이키의 재고는 금리 인상 1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100억 달러 수준까지 늘어났죠. 재고가 늘어나면 재고를 관리하는 창고 비용 등 관리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비용까지 계속 증가하자 나이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두 손 두 발을 든 나이키는 2023년 유통업체들과의 관계를 끊은 지 약 4년 만에 다시 유통업체들을 찾아가 할인 판매를 해서라도 가득 쌓인 재고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년 만에 나이키가 D2C 전략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죠. 한편 나이키가 쌓인 재고 처리에 정신이 팔린 사이 코로나19가 끝난 후 야외 활동 수요가 폭발하고 금리 인상으로 지갑 사정이 얇아진 상태에서 러닝화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성비 운동인 러닝 트렌드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통업체 진열대 곳곳에는 나이키 러닝화가 빠져 있었고 비어있던 진열대에는 새로운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브랜드들이 바로 독특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쿠션감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온러닝과 호카 같은 브랜드들이었습니다. 나이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소비자들의 눈에 들기 시작한 호카와 온러닝은 말도 안 되게 편한 신발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매년 50%라는 놀라운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러닝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아저씨 신발이라는 소리를 듣던 아식스까지 러닝 열풍에 올라타면서 러닝 트렌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나이키의 입지는 러닝화 계급도에서도 보듯 점점 좁아졌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매출 상승과 D2C 매출 비중 상승으로 나이키의 구원투수로 평가받던 존에 대한 평가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존은 호카와 온러닝 같은 새로운 브랜드가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동안 앱과 나이키닷컴의 정신이 팔려 나이키의 전매 특허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나이키를 만든 것은 지난 60년간 미끄럼 방지를 위해
와플솔 밑창을 고안하고 고무에 압축 공기를 넣어 편안한 쿠션감을 만드는 에어 쿠션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술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온 도전 정신이었기에 그런 비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죠. 게다가 존이 취임한 이후 운동용 스포츠용품, 일상생활용 라이프스타일 용품 등 용도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던 제품 개발 방식이 단순히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으로 품목을 분류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스포츠 전문가가 아닌 경영 전문가인 CEO의 의사결정이 나이키의 기술 혁신 개발의 DNA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존은 자신 때문에 나이키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에 오히려 직원들을 탓했습니다.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서로 소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술 혁신 속도가 떨어진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인데요. 그런 존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4년 9월 나이키 이사회는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CEO를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CEO로 선택된 사람은 대학교에서 운동학과 스포츠 행정학을 공부하고 나이키에서 30년간 근무한 또 다른 스포츠 전문가 엘리엇 힐이었는데요. 나이키의 CEO가 다시 스포츠맨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이키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나 급등하며 투자자들이 나이키 이사회의 결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나이키가 다시 스포츠맨 CEO를 앞세우기로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간 나이키가 업계 1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편에서는 과거 나이키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돌아보며 나이키가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 지금의 나이키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